그날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제 등의 상처 하나하나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5년째였습니다. 이 집에 온 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 1966년 5월 10만 원. 첫 달. 합의된 금액.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6월 10만 원. 7월 10만 원. 1970년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얘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품이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더 참아. 아직은 안 돼. 5년간 매달 돈과 교환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팔았습니다. 다음 달 방문 예정. 계약 종료 후 처리 방안론의 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제 이름은 박은희입니다. 73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빛으로 가는 길은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여수의 작은 집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손에는 뜨개 바늘이 쥐어져 있고 노란색 실이 천천히 풀려나갑니다. 오늘도 악인 모자를 뜨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희입니다. 73입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정읍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2년 봄, 저는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고 초가집도 아니었습니다. 함석지붕에 흙벽으로 된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장독대가 있었고 뒷안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지요. 아버지는 박철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정읍역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 늘 웃으셨습니다. 퇴근길에 가끔 역전 시장에서 떡을 사오셨지요. 인절미였거나 송편이었습니다. 우리 은희, 오늘도 착하게 기다렸나? 그 말을 들으며 떡을 받아드는 순간이 제 어린 시절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입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름은 이순덕이었습니다. 재봉틀로 마을 사람들의 옷을 빗고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손놀림은 빨랐지만 표정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면 무언가 원망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달랐을 거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자라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녔고 동네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공터에서 고무줄 놀이를 했고 개울에서 물장난을 쳤습니다. 순덕이, 영자, 명희와 함께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어머니가 창문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해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머니는 재봉틀을 돌리다 말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소? 돈은 돈대로 없고 살림은 살림대로 팍팍.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무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우셨지요. 그때 처음으로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주에 큰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건축, 자재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역에서 짐이나 나르는 놈한테 내 딸을 줄 수 없다더라. 그래서 의절했.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1966년 4월, 제가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고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찰떡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시장에서 산 리본을 제 머리에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은희가 이제 다 컸네. 아버지는 너만 믿는다.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되리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술을 드셨습니다. 트럭을 얻어 타고 집으로 오시던 길이었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졌고 논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관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흘장을 치렀습니다. 영구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세가 밀렸습니다. 쌀독이 비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렸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편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봉투에는 전주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편지 쓰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외할아버지한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큰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문고리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무난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은희야, 너 잠깐 외할아버지 댁에 가야겠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
며칠이면 돌아올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책 2권,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리본을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정벽으로 갔습니다.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있었지만 제가 알아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기차에 올랐고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음역이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기차는 전주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며칠이면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전주역에 내렸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개찰구를 나왔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저를 찾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박은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었고 구두가 반짝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외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역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자동차였습니다. 가죽 시트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언덕을 올랐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큰 대문 앞에 섰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정읍의 우리 집보다 10배는 커 보였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대문에는 노스의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들어가거라. 남자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장독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고 우물이 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니 마룻바닥이 윤이 났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남자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큰 책상 앞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머리는 희었고 얼굴은 각졌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크긴 컸구나. 순덕이 딸이지. 네. 외할아버지. 여기서 당분간 지낼 거다. 네, 엄마가 부탁했어. 알겠나? 네. 규칙은 간단하다. 시키는 일 하고, 말 잘 듣고, 밖에 나가지 마라. 알았나? 네. 외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저를 뒷채로 데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이었습니다. 등불을 켜니
어둑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불과 요가 놓여 있었고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됩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벽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불에 앉았습니다. 며칠이면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가 주신 리본을 꺼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문이 열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내려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 앉아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겁먹지 마라. 할아버지가 뭘 하겠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가 되었고 몇 달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이춘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안 관리를 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외면했습니다. 밤이 되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할 때마다 내려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칼을 떨어뜨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은희야.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무서워. 조금만 더 참아. 아직은 안 돼. 왜? 며칠이면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저를 떼어냈습니다. 아버지. 왔나? 들어오게.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아직은. 왜? 엄마가 사정이 있어. 조금만 더 있어줘. 언제까지? 곧 데려갈게. 어머니는 대문을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춘식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가요.
저녁 준비해야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감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어딜 가려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 집에 갈래요. 집. 여기가 내 집이야. 아니에요. 정읍이 내 집이에요. 내 엄마가 널 여기 둔 거야. 알겠나?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내 엄마는 돈이 필요했고, 나는 손녀가 필요했어. 서로 도우는 거지.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등이 따가웠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시는 도망가려 하지 마라.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안방에 들어갔고, 나올 때마다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지하실은 더 추워졌습니다.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도 몸이 떨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걸까? 아니면 정말 사정이 있는 걸까? 하지만 사정이 뭐든 저를 이곳에 두는 건 잘못된 거 아닐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15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15이 16이 되었고 16이 17이 되었습니다. 지하실의 계절은 늘 같았습니다. 어둡고 춥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달력을 세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아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밤이 되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릴까봐. 외할아버지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늦은 밤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아.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0까지 세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올라갔고 문은 다시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처음엔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나중엔 안 봤습니다. 안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18이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 머리가 섞였습니다. 덕담이라도 해야 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떡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몸은 괜찮니? 네. 아프면 말해. 약이라도 사줄게. 괜찮아요. 은희야. 엄마가 말이 끊겼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떡을 봤습니다. 하얀 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오시던 떡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났습니다. 뒤뜰로 나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20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이춘식이 짐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안채 창고가 좁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구석에 낡은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바느질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패, 바늘, 가위, 헝겊 조각 등 어머니가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옛날 집에서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바구니 밑에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았고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6년 5월. 제가 이 집에 온 달이었습니다. 그 아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워.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첫 달. 합의된 금액.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월. 10만 워. 7월. 10만 워. 계속 이어졌습니다. 1967년이 되자 금액이 올랐습니다. 15만 워. 1968년에 20만 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1970년 페이지에 메모가 또 있었습니다. 금액 인상 요청하. 나이가 들어 흥미 떨어지. 협상 필요. 다음 장. 1971년 1월. 30만 워. 메모. 합의 완료. 연말까지 계약 유지. 이유. 재협상. 공책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제 등에 상처 하나하나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눈물 한 방울마다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가던 봉투, 안방에서 나눈 대화, 조금만 더 참아.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물건이었습니다. 팔린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판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고 창문으로 주황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971년 8월. 며칠 전이었습니다. 다음 달 방문 예정. 잔액 정산.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처리 방안론의 필요. 처리 방안.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상품이었고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제가 의심한 게 맞았다는 증거.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명확함만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공책을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창고를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놀림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는데 손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이춘식이 밥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5년치 기록이었습니다. 5년간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제 삶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900만 원쯤 되었습니다. 제 가치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물건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저 가격만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다음 달에 온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곳으로 팔려갈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질까요? 등이 욱신거렸습니다. 회초리 자국이었습니다. 아물었다가 다시 생기기를 반복한 흉터였습니다. 제 몸은 증거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책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면 묻겠다고. 공책을 던지고, 소리치고, 따지겠다고. 왜 저를 팔았냐고. 어떻게 친딸을 돈과 바꿀 수 있냐고. 그리고 그 후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 창밖으로 달이 떴습니다. 지하실에는 창문이 없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공책을 베개 시 속에 넣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한 달. 어머니가 오기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끝낼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끝이 보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점심때쯤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어머니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공책은 치마 속에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마당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앞을 막아 섰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늦었어. 할 말이 있어요. 다음에. 지금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뭔데? 저는 치마 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여줬습니다. 1966년 5월 10만 원. 이게 뭐냐고요? 은희야. 왜요? 설명 못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흥미 떨어지. 금액. 인상 요청. 이게 나 얘기예요? 내가 상품이었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페이지들이 펼쳐졌습니다. 대답해요. 나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했어. 그게 이유예요. 내 아버지가 죽고 빚만 남았어. 집도 빼앗길 판이었고. 그래서 날 팔았어요? 판 게 아니야. 맡긴 거지.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맡긴 게 아니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5년 동안 매달.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몰라. 거짓말. 정말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 말에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가슴 속 마지막 실이 뚝 소리를 내며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고요? 은희야. 세상은 원래 그래.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왜 그게 나여야 해요?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있었습니다. 내가 딸이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머니였지만 엄마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 손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은희야. 저는 다시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대에 걸렸습니다. 거울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엉켜 넘어졌습니다. 그만해. 누가 소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손이 어머니의 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이 제 팔을 핥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왜 날 낳았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왜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풀렸습니다.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이춘식이 들어왔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그 집이 멀어졌습니다. 5년 만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재판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왔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학대를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등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살인이었습니다. 판사는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지하실보다 나았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멍하게 지냈습니다.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법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바느질반에 가라고 했습니다.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방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천을 깁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앉으세요. 바늘 쓸 줄 알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천과 바늘을 받았습니다. 실을 꿰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실이 따라갔습니다. 한 땀, 두 땀, 손가락이 따끔했습니다. 바늘에 찔렸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빨았습니다.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바늘을 쥐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실이 천을 이을 때마다 무언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바느질반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늘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을 잇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어머니에 대해, 그 집에서의 5년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펐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끝내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바느질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손길이 참 고와요. 마음을 담아 깁는 게 느껴져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래 웃지 않아 얼굴 근육이 뻣뻣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편지가 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먼 친척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찢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출소 날이 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제가 만든 손수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손으로 가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25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손이 있었습니다. 바늘을 쥘 수 있는 손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든 가면 되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 손으로 꿰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땀씩. 천천히. 출소 후 며칠간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바닥날 돈이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식당마다 들어가 물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냐고.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박분자네 국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자리 있으세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교도소에서 일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킬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뭐 했는데? 부엌 일이요. 설거지하고, 장보고, 요리는? 조금. 할머니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새벽 5시. 감사합니다. 고맙긴. 월급 적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상을 날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청소를 했습니다. 박분자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만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할머니가 국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먹어요. 저 먹었어요. 남은 거 버릴 거예요. 먹으라니까. 앉아서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살아요?
여인숙이요. 돈 많이 들겠네. 괜찮아요. 위에 빈 방 있어요. 쓸래요? 월급에서 조금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집 지키는 사람 필요했어요. 그날부터 국밥집 2층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제 방이 생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교도소 방도 지하실도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일은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나중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 소개할게요. 좋은 분이에요. 다음 날 노인 한 분이 왔습니다. 예순이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저분이 강도영 선생님이에요. 매일 오셔요. 안녕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국밥을 드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점심 1시.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박은이요. 나이는 26입니다. 좋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얘기였습니다. 낮 얘기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도영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나요? 네. 가족은? 없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혼자요. 아내가 오래전에 떠났고 자식은 없어요. 처음 듣는 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소? 모르겠어요. 익숙해요. 익숙한 게 좋은 건 아니지.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젖어서 들어왔습니다. 수건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면 큰일이에요. 걱정해주니 고맙소. 국밥을 드시고 나가시는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은희씨, 내가 물어봐도 되겠소? 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교도소에 있었어요. 알아요. 박 사장한테 들었소. 그럼 왜? 궁금해서가 아니오. 혹시 이야기하고 싶을까 해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이라고 다 지나간 건 아니지요. 선생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은희씨, 나이 많은 친구 하나 있으면 어떻겠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제 과거를 조금씩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지하실 이야기, 교도소 이야기. 선생님은 듣기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살아남은 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오.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요. 살아남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소. 매일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용감한 일이오. 그 말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2년 후 선생님이 청혼했습니다. 식당에서였습니다. 손님들이 다 간 후였습니다. 은희 씨, 나랑 여수로 가지 않겠소? 여수요. 바닷가에 작은 집이 있소. 혼자 살기엔 너무 혼자 늙기엔 너무 외롭고. 40살 넘은 나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요? 은희 씨 같은 사람이니까요.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각분자 할머니와 단골 손님 몇 명만 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수로 갔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고양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피넛과 스팟이었습니다. 선생님은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조용한 10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은희 씨, 이제 행복해도 괜찮소. 저 행복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럼 됐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약속하시오. 네. 선생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수에 있습니다. 이웃 소영이 뜨개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매일 바늘을 줍니다. 한 땀씩 뜨개질을 합니다. 아기 모자, 담요, 목도리, 젊은 엄마들에게 선물합니다. 벽에는 제가 처음 만든 자수가 걸려 있습니다. 인생은 2번째 기회를 준다. 매일 그 글귀를 봅니다. 믿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의 흉터도, 마음의 흉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고양이들이 발치에 누웠습니다. 노란 실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2땀, 천천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늘이 실을 이어갑니다. 끊어진 것을 잊습니다. 제 인생처럼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제비가 날아갑니다. 봄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스러운 이야기 잘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